안녕하세요. 대한비만학회 이사장 박철영입니다. 저는 지금 강북 삼성병원의 내분비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제 올해 1월부터 임기를 맞아서 대한비만학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비만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이제 비만은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진행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크로닉, 릴랩싱,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말뜻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비만의 진단 기준은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제 진단 기준을 알아야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지금 체질량 지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모른다는 거고요. 체질량 지수는 우리 체중을 키를 미터로 환산해서 이제 나눔값이 되겠는데, 결국 이제 단위 면적당 어느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비만을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진단 기준에 맞게 숫자를 알아야 되죠. 체질량 지수의 어떤 진단 기준은 우리가 이제 아시아인 기준이 따로 있고 서양의 기준이 따로 있는데, 아시아인들의 기준은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18.5에서 23까지가 이제 정상 부분이고, 그 다음에 25를 넘는 경우를 이제 비만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양인하고는 이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그 논의 토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비만의 진단 기준이 서양인과 동양인이 다를 필요가 있어? 같은 기준으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동양인들은 절대 이제 그 BMI에 도달하기가 어려웠고, 그런 BMI,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에 도달하지 못해도 이 서양인들에서 나타나는 비만의 동반 질환들이 다 이제 일찍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를 것이다는 어떤 취지하에 여러 이제 조사 연구들이 됐고, BMI, 그러니까 체질량 기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서양인의 이제 30에 해당되는 게 동양인에서는 한 25 정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 찌고 살이 빠진다는 그런 개념은 이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흔히 어떤 예를 드냐면, 이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5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500만 원을 다 쓰면 이제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장이 제로가 될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을 쓰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50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남잖아요. 100만 원만큼 이제 은행에 통장에 돈이 남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에너지 섭취, 에너지 소모의 차이만큼이 결국 몸에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많이 먹으면 많이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이 먹으면 많이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쓰는 거는 거의 어느 정도 우리 범위 이상을 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을 통해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1시간 우리가 운동을 해서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가 100에서 150 칼로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10시간을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에서 1500 칼로리. 하지만 우리가 1000에서 1500 칼로리를 먹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냥 아주 순식간에 먹을 수 있는 칼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식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디저트 이런 것들만 먹어도 그 정도 칼로리는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에너지 소모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뭐를 통제를 해야 되죠? 결국은 먹는 걸 통제를 해야 돼요. 마치 뭐하고 같냐면 내가 이제 돈을 쓰는 거는 막 쓸 수 있죠. 근데 돈을 버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버는 돈에 따라서 돈을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에너지 소모에 따라서 섭취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이 없으면 상당히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만과 관련된 이런 이슈,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느냐? 사실은 이제 비만에 대한 치료 역사는 사실은 거의 100년에 가깝게 오래됐어요. 근데 마땅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예전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 같은 그런 약제부터 해서 이제 펜톨민 제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쭉 나왔고 2000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흔히 썼던 이제 제니칼이나 이제 리덕틸 같은 그런 약물들이 나왔지만 그 모든 약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식욕 억제를 이제 주로 하는 약제이면서 그리고 이제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약제들이 대부분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제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이 됐고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심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그다음에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퇴출된 약제들이 많았죠. 이제 가능성이 있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가이드라인도 바뀌고 또 이제는 그 마약류보다는 비마약류 그런 이제 당뇨병 약제부터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안정성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약제들이 나오면서 안정성도 나름대로 확보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결국은 이런 치료가 가능한 시점에서 이제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는 특히 이런 비만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죠. 우리 남편은 굉장히 많이 먹고 야식도 먹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당뇨병도 안 생기고 체중도 안 늘어. 근데 나는 조금만 먹었어. 그리고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체중은 계속 늘어.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두 사람이 결국 유전적으로 다른 사이잖아요. 개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조건이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이 에너지 소모, 섭취의 어떤 에너지 효율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차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1리터에 기름을 넣으면 10km를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kg에 기름을 넣으면 5km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우리가 기름을 넣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죠?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소모가 많은, 그러니까 효율이 적은 사람들은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2배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분이 이제 예를 든 그분의 경우에는 절대 이제 뭐냐면 나는 에너지 효율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에너지 섭취를 줄여야 되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지금 나의 상태가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섭취가 적절한지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중이 많이 나간 분이 체중을 빼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죠? 네거티브 밸런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체중이 줄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내가 섭취량을 어느 정도 고정한 상태에서 에너지 소모를 늘리든지 아니면은 에너지 소모를 고정한 상태에서 에너지 섭취를 줄이든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거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게 차이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체지방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일주일 중에서 5일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 다이어트를 했어. 체중이 쭉 해서 하루에 0.5kg씩 해서 뭐 한 2kg 빠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근데 주말에 막 먹었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틀 동안 초과된 에너지만큼이 내 지방세포에 다 다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결국은 꾸준한 시간 동안에 이러한 그 식사 운동 요법, 이제 네거티브 밸런스가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지 체중이 준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거를 한 일주일 참아야지, 한 달 참아야지 하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체감미로는 일단 비만의 예방과 관리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대체 감미료를 먹는 분들을 보면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체 감미료를 선택하는 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체 칼로리 중에서 이걸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걸 줄이면서 다른 전체 칼로리를 같이 줄여야 되는 게 핵심인데 딱 이것만 줄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냐면 이걸 줄이면서 선택적 보상 기준에 의해서 다른 음식들을 훨씬 더 자유롭게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문제고 전체 균형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어떤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우리가 대체감미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먹는 설탕이나 이런 것들만큼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사용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서 단기적으로는 혈당도 안 올리고, 그다음에 칼로리도 적고, 그다음에 몸에서 생체 이용률도 적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10년, 20년 그렇게 이제 설탕처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유해성을 갖게 될지에 대한 안정성이 그렇게 아주 긴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구가 된 바도 없고 연구를 하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당히 좀 제한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콜라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콜라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대체를 하는 거지, 이걸 마음대로 이걸 대체해서 먹으라는 그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